대만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대만 예산회계통계국은 자국의 2천억 달러, 한화 약 26조 원 규모의 2025년 국방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만 언론은 작년에 비해 무려 8% 증가한 수치라며 새로운 무기 도입과 미국과의 협력 안보를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군사 전문가는 중국의 도발을 막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침략 야욕을 떨쳐내기 위해선 최소 한국 수준의 국방력과 방위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정도의 투자와 예산으로 실제 성과를 얻기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면피용에 가까운 대만의 국방력 강화 전략을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의 벌크업을 끝낸 중국에게 남은 것은 개전 시점뿐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선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대만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동북아 전문가 고든창 역시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시진핑은 최근 들어 늘어난 중국 내부의 불안을 탈피할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싸울 용기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대만과의 일전이 멀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해역 주변엔 중국군 군용기 수십 대와 함정 여러 척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으며 방공식별구역까지 진입하는 등 도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시점에서 발표된 대만의 새해 국방 예산은 많은 실소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만 예산회계통계국이 발표한 2025년 국방 예산은 한화 약 26조 원 규모로 여전히 대만이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대만의 인구와 국토 면적 그리고 GDP 대비 지출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전쟁의 위험에서 멀리 떨어진 네덜란드나 카타르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대만의 국방 예산 순위는 세계 20위권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26조 원 안에는 자국산 잠수함 건조 비용 약 10조 원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해군력 순위를 공개하는 미국 인사이더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순위에 오른 국가 중 최다 규모인 425개의 현역 부대 외에 잠수함 72척, 항공모함 3척, 구축함 48척, 콜베트함 71척, 호위함 44척, 기뢰함 49척, 연안경비함 127척, 강습 상륙함 11척 등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세계 최강의 해군은 여전히 미국이지만 현역 해군 부대 규모는 243개뿐으로 중국의 절반 수준인데다가 전체 선체마저 23.3년으로 평균 연식 13.8년을 자랑하는 중국에 비해 첨단 화면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의 해상 전력을 앞서는 것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압도적 해군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군사력에 맞서야 하는 대만은 당장 중국의 대만 상륙뿐만 아니라 대만 해협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라도 해상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만의 분위기를 보면 그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의욕을 꺾어놓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한국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던지 그게 아니라면 자국의 IT 산업 강화에 들어가는 예산 절반만이라도 방위 산업 인프라 개선에 투자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만은 그동안 이뤄놓은 것 없이 미국의 손만 빌려 자국의 안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만에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전술했듯 방위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없던 대만은 방산무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는데 무기의 해외 구매는 물론 독자 개발 역시 중국의 방해와 집중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대만이 그동안 군사무기 개발에 꾸준한 투자를 이어왔고 그 결실로 최근엔 잠수함 초도함에 이어 콜베트함까지 건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전문가는 대만의 신규 함정 건조를 두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인데요. 이제 바람 앞에 촛불 형국이 된 대만은 나름으로 열심히 전쟁에 대비하고는 있지만 두 나라의 국력과 군사력 차이가 워낙 극심하다 보니 대만은 미국 등 우방국의 힘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준비를 마친 중국이기에 양안 전쟁은 그 시기가 문제일 뿐 더는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속전속결을 노리는 중국 앞에 대만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을 대만 해역에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의 대만 전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과연 대만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했듯이 대중국 방어 전략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대만 본토를 포함한 주변 도서에 국한된다면 중국에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대만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본토 방어에 이어 전선을 최대한 넓게 확대하려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 남중국해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산호초 등의 콘크리트를 부어가며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진짜 미국과의 전면전까지 감수할 생각이라면 양안전쟁 개전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군사기지를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 주일 미군 기지를 공격받은 미국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양안전쟁은 국지전이 아닌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대한민국이 전쟁 속에서 얻는 이득과 피해 규모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주요 군사 거점을 타격할 최단거리에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겐 개전 초기에 제거해야 할 눈엣 가시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대기하고 있으며 오산을 포함한 공군기지와 남해와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어 한두 시간 만에 중국 본토를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에 대비하기 위해 언제나 전쟁을 준비해왔는데요. 포탄 등 군사비축 물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각종 산업의 생산체계 또한 전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대한민국은 선발대인 동시에 연합군에게 가장 핵심적인 병참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군사력 또한 중국이 만만히 볼 수준이 아닙니다. 포병을 위시한 지상군은 이미 중국 러시아에 필적하는 수준이며 특히 최근 우리 군의 미사일과 공군력은 중국조차도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전뿐만 아니라 장기전에도 특화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편에 선다면 중국이 양안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도 한국을 자극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이 중립을 유지해주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은 제3자일 뿐이고 양안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바로 대만입니다. 물론 미국에게 대만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로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대중국 봉쇄의 자물쇠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고 막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태평양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 미국은 이 지역의 패권적 지위를 잃을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양안전쟁을 방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결심을 흔드는 것은 대만의 모호한 태도입니다. 미국의 대만은 전략적인 요충지이지만 대만 내에는 여전히 친중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게 전략무기 기술을 넘겨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기술 유출도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막고 있는 요소입니다. 가령 대만의 차이잉원 전 총통이 집권 직후인 2016년부터 시작해 약 7년 만에 성공한 잠수함 하이쿤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이쿤 잠수함을 만든 대만국제조선소 CSBC가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이 일자 외교관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만은 대한민국 외에도 영국과 독일 등 7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또는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것은 대만 내부의 친중 인사나 중국 스파이가 너무 많아 서방의 기술이 중국 쪽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만엔 현재 중국 정보기관이 안방처럼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부터 군과 외교,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뿌리 깊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CIA에서 40년 동안 아시아 지역 총책임자로 일했던 미국인이 중국 간첩이었다거나 필리핀 미군 기지 인근 대학에 입학한 중국인 신입생 수천 명을 조사해보니 상당수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염탐하기 위한 간첩이었다는 일화는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세계 곳곳에 산업 스파이를 파견한 중국에 대만은 너무나 쉬운 먹잇감이자 활동이 편한 안방 같은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촌 곳곳을 누비는 중국 정보기관에 대만은 진입장벽이 너무나 쉬운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만을 믿고 넘겨준 군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 대상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될 것이기에 일단 대만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라는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대만 스스로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우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4월 15일 항모 격침하기 일부 영상입니다. 항공모함은 알려진 위상에 비해 훨씬 많은 약점을 가진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듯 믿지 못하는 분이 대다수일 텐데요. 그래서 현존하는 최강의 항공모함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장 332.9m, 전폭 78m, 배수량 10만 톤에 이르는 미국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입니다. 700MW 출력의 베치텔 A1B 가압수형 원자로를 2기나 탑재한 괴물인데요. F-A-18F 슈퍼 호넷, F-35C 라이트닝 2, EA-18G 그라울러, C2 그레이하운드, CMV-22B 오스프레이, E2D 호크아이 등 최소 75기 이상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멀스 캐터펄트 4기가 쉴 새 없이 함재기를 쏘아내 24시간 기준 최대 270회라는 정신나간 쏘티가 가능합니다. 바로 직전급인 니미츠급 항모가 240회, 프랑스 샤를드골급이 55회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입이 떡 벌어지는 출격률입니다. 이런 웬만한 공군기지 뺨치는 출격률 덕분에 항공모함은 현대해전의 최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요. 자, 이쯤에서 제럴드 R 포드급의 함재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럼 무장으로 남는 건 사거리 50km의 8연장 마크 29 ESSM 발사기 2기, 사거리 12km의 근접방어 무기체계 21연장 마크 49 램발사기 2기뿐입니다. 한순간에 전투력이 초라해졌는데요. 놀라운 건 그래도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큰 덩치에 어울리게 그나마 무장이 다채로운 편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 7만 600톤의 중형 항공모함이지만 함재기를 제외한 자체 무장이라고는 DS-30M 마크2 30mm 기관포 RWS 4기와 마크15 펠렁스 블록원 CIWS-3은 M134 미니건이 전부입니다. 항공모함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함재기를 날려보내는 거지 스스로 미사일을 쏘면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항모의 무장은 최후의 보루인 근접방어 무기체계만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예로 들어보자면 제럴드 R 포드급 항모의 10분의 1 수준인 만재 12,000톤 규모에 불과하지만 5인치 62구 경장 K마크 45 모드포 단장포 한문을 시작으로 펠렁스 블록원비 두문 SSM 700K 예성 함대함 유도탄 4연장 발사통 2기 그리고 88셀에 육박하는 VLS와 324mm K마크 32 모드 5 3연장어뢰 발사관 2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비교하면 구축함이 아니라 합동화력함이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요. 이렇게 배수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축함과 항모의 무장의 차이가 나는 건 함정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은 함재기를 이용한 공격에 극단적일 만큼 모든 배수량을 투자한 기형적인 함정입니다. 따라서 함재기를 제외한 항공모함의 자체적인 무장은 간신히 체면치레나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바로 타격만 할 수 있으면 항공모함을 격침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항공모함은 한 척을 격침할 때마다 수십 대의 함재기가 함께 수장됩니다. 또한 수천 명에 이르는 승조원까지 생각하면 부대 하나를 전멸시키는 셈입니다. 전술적으로 투자 대비 굉장한 효율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같은 이유에서 최근 대만은 타강급 스텔스 초계함 2척을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대만 언론이 이른바 항공모함 킬러로 표현하는 바로 그 함정입니다. 타강급 초계함은 만재 670톤 규모의 소형 초계함이지만 오토멜라라 76mm 62구 경장 슈퍼 레피드 함포 한문 CIWS 레이시온 마크 15 펠렁스 블록원 한문을 시작으로 TC2N 함대공 미사일 16발, 슝펑 계열 순항 미사일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배수량을 생각하면 과할 정도로 많은 무장인데요. TC2N의 경우 사거리 30에서 50km로 미사일 여격은 물론
항모 직접 공격이 가능하고 슝펑 미사일은 사거리만 600에서 800km에 이르는 대만판 토마호크입니다. 모든 무장이 항공모함 사냥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평소에 타강급을 초계 임무에 동원하다가 유사시 저피 탐성을 앞세워 중국 항공모함의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함정 특유의 부족한 레이더 성능을 공략하겠다는 건데요. 넓은 관점에서는 청년학파와 배를 같이 하는 전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만의 초계함이 중국의 항공모함을 격침하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스텔스 선체와 과하다 싶을 만큼 가득 실은 무장은 충분히 위력적입니다. 한정된 물량으로 지역 거부 전략을 펼쳐야 하는 대만 입장에서 이보다 나은 선택을 내리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절대 혼자서 작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앞서 항공모함이 함재기를 제외한 자체 무장이 빈약한 반면 격침되었을 경우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각국이 이렇게 약점이 많은 항모를 해군 최대 전력으로 여기는 건 그 부족한 계함방공 능력을 메워줄 항모전단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통상적인 항모전단은 항공모함 한 척과 순양함 또는 구축함 3-4척, 공격 잠수함 한두 척, 보급함 한 척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를 중국 해군에 대입하면 푸젠급 항모 한 척을 기함으로 051E 또는 055급 구축함 3척, 054A급 호위함 3척, 094형 핵잠수함 2척, 그리고 보급함 한 척으로 꾸려진 항모전단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계함방공과 적함정 격침에 특화된 구축함에서 쏟아붓는 수백 발의 대공대함 미사일, 항모전단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정찰 활동 중인 공격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뚫어내야 반드시 중국의 항공모함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의 타강급 초계함이 접근 중인 걸 완전히 모른 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중국 전투함정이 고질적인 레이더 결함을 달고 산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함정의 레이더는 지구 굴곡률 때문에 탐지 범위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함재기를 정찰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성상 지구 굴곡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함재기 구성과 편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항모전단 하나의 교전 범위를 1500km 내외로 평가합니다.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미 해군의 지원이 없다면 대만이 자신의 힘으로 중국 항모전단을 막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항모전단에 대응하기 위해선 최소한 그에 준하거나 한 수 이상의 전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처럼 말입니다. 중형항모 연구가 시작되면서 긍정적인 지표를 보였던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또다시 수많은 논란 속에서 표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중에서 항모 반대론의 가장 큰 이유만 살펴보자면 항모전단을 구성할 전력의 부재인데요. 대한민국이 7만 톤급 중형 항모를 운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KDDX 3척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3번함까지 해군에 인도된 도산한창호급 잠수함 2척, 소형급 군수지원함 1척이 추가되면 그제야 비로소 대양작전을 위한 항모전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항모 반대론의 핵심은 항모전단을 먼저 구성한 뒤에 항공모함을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에는 항모를 상대할 또 다른 방법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제일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오후 2부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4월 15일 항모 격침하기 일부 영상입니다. 중국의 003형 항공모함 통칭 푸젠함은 미국의 니미츠급,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입니다. 전장 316m, 전폭 76m, 만재배 수량 약 8만 5천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항공모함은 단순히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중압감을 선사합니다. 대략 63빌딩 남산타워보다 1.5배는 더 큰 초거대 강철 덩어리가 수십 대의 전투기를 실은 채 바다 위에 떠 있으니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푸젠함 항모전단의 주축인 055형 구축함, 052D형 구축함 역시 각각 배수량만 3,000톤, 7,500톤에 육박하는 거함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항모전단을 두 눈으로 목격해보면 움직이는 군사기지라는 표현이 절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 위의 군사기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한 대한민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대한민국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아마 1부에 이어 2부를 시청하는 분이시라면
벌써 눈치채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미사일입니다. 함대함, 공대함, 지대함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현대 미사일의 탄도 기술력과 화력이라면 충분히 단 한 발의 재래식 미사일로도 수만 톤의 함정을 격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출 수 있다면 말입니다. 뻔한 얘기긴 하지만 항모를 격침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공모함 단일 개체라면 당연히 미사일에 취약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모함과의 전투는 곧 항모전단을 상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현대의 대한미사일은 대부분 순항미사일입니다. 움직이는 이동표적 망망대해라는 지리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초장거리,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비행 경로를 수정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해성 대한미사일은 비행 중 최대 8개의 변침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 8번의 항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아군 함정을 피해 요리조리 복잡한 기동을 펼치거나 목표물 근처의 섬을 빙돌아 후방을 공격하는 등 다양하고 변칙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해성은 해면 5m 이하를 스치듯 날아 레이더 탐지를 늦추는 스키밍 기동, 공격 직전 하늘로 솟구쳤다 수직 낙하하는 방식으로 탄속을 늘려 CWIS 요격 확률을 낮추는 팝업 기동, 명중에 실패했을 경우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하는 재공격 등 다양한 공격 모드까지 지원하는데요. 이런 해성의 변칙 기동 성능은 대한미사일의 대명사인 RGM-84 하품보다 한 수위라고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해성은 미사일 자체적으로 대전자전 수행이 가능한 Ku-밴드 마이크로파 탐색기와 고정식 INS, GPS, 전파고도계 등을 활용한 초정밀 정밀 유도가 가능하면서도 탄두 중량이 250kg에 달해 위력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만한 정밀도와 위력은 앞서 언급한 미국의 하푼이나 러시아의 KH-35 우란보다 훨씬 앞선 수준인데요. 가히 전세계 대함순항 미사일 중 가장 고성능이라고 자부할 만합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생기는 법이죠. 변칙적인 기동과 정밀성을 얻은 대신 대함순항 미사일은 필연적으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대함순항 미사일은 대개 아음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해성은 마하 0.95로 동급 체계 중에서 가장 빠른 편이지만 미국 하푼은 마하 0.85, 러시아 우란도 마하 0.8에서 0.85가 한계인데요. 문제는 전투함정의 계함방공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대함순항 미사일의 요격률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일례로 중국 항모전단 함대방공의 핵심 축인 055형 구축함은 함대 공무장으로 HHQ-9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HHQ-9은 최대 요격 고도만 30km, 최대 사거리는 120km에 이르며 최대 속력은 마하 4.2에서 6에 육박합니다. 중국 무기 체계답게 발표된 성능의 절반만 사실이라고 해도 상당한 성능입니다. 더욱이 055형 구축함의 VLS는 총 112셀로 단순히 미사일 숫자만 따지면 정조대왕함보다 한 발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함대방공 능력은 미사일의 숫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썩어도 준칠하고 중국의 무식한 물량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견제 수단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대함탄도미사일, 통칭 ASBM입니다.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최신의 대공미사일로도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KAMD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 시 평균 마하 7에서 10의 어마어마한 속도로 낙하합니다. 사실상 극초음속과 다를 게 없습니다. 때문에 KAMD를 비롯한 미사일 요격 체계는 최대한 다층 방어망을 구성해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비교적 요격체계 구성이 자유로운 지상의 경우고 함대 방공으로는 이렇게까지 촘촘한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이라 할지라도 SM-6급 요격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순전히 요행에 목숨을 맡겨야 하는 수준인데요. 장점만 놓고 보면 ASBM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게 자연의 이치죠. ASBM은 확실한 장점만큼이나 단점 역시 치명적인 무기체계입니다. 대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이동하는 표적의 쥐약입니다. 낙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 적극적으로 궤도를 수정하기 어렵고 외부 탄도학적 변수가 많아서 명중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단위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자동차의 진입 속도가 빠를수록 커브를 돌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단점이 지상의 전략 목표물 또는 지역을 타격하기 위해서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테지만 망망대해에서 기껏해야 건물 하나 크기의 항공모함 또는 구축함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건 도박수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미사일 기술의 발달로 현대 탄도미사일의 CP는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로 좁아졌는데요. 그러나 ASBM의 목표물은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항해하는 이동표적입니다. 즉, 항모전단의 함대 방공 능력이 ASBM을 격추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진다면 그냥 피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ASBM은 비교적 최근까지 사장된 개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미사일이 순항미사일의 형태로 속도와 탄도 중량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극단적인 기동력에 과투자된 것은 이를 간과할 수 없을 텐데요. ASBM의 단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름 아닌 중국의 ASBM DF-21D입니다. 중국은 DF-21D가 2000에서 2500km 밖의 항공모함을 정확히 타격해서 격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ASBM이 전장에 적용되지 못한 모든 단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비행시간이 길수록 외부 탄도학적 변수, 다시 말해 풍향, 풍속, 기온기압 등 온갖 외부 변수가 폭증합니다. 아무리 현대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모두 계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거리가 길수록 탄도미사일 개발이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DF-21D가 미국의 항공모함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마하 10 이상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극초음속 기술력을 갖추고 있거나 시속 55km 이상으로 전속항해하는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경로를 예측하는 신기를 부려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할 텐데요. 반면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ASBM은 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분야입니다. 바로 집속탄입니다. ASBM은 굳이 적함정을 명중시켜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지역 내에서 목표물, 여기서는 중국의 항모전단이 활동하지 못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를 A2AD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미국의 ASBM 전략을 예로 들면 500에서 700km의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에 수백 개의 금속막대를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ASBM은 적함정을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목표 지점 상공에서 폭발하여 강철의 비를 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강철의 비는 초고속으로 낙하하며 전차상부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를 이용 적함정의 레이더를 파괴 또는 무력화합니다. 이만한 파괴력으로 항모나 구축함을 침몰시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눈과 귀를 잃은 항모전단은 떠다니는 거대한 깡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속 막대를 탑재한 ASBM으로 항모전단의 구축함 하나만 무력화해도 이 빈틈을 이용해 대한미사일을 쏟아부으면 그만입니다. 전장은 가위, 바위, 보만 들고 나서는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상대의 약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 ASBM에 탄도 중량 90km 내외 PRSM을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현무투시를 ASBM으로 개량하는 방식을 이미 연구 중입니다. 사거리 1000km, 탄도 중량 500kg의 ASBM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미국 PRSM의 5.5배에 달하는 탄도 중량인데요. 당연히 그만큼 더 넓은 영역을 더 촘촘히 공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가장 고중량의 탄도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무5입니다. 현무5는 8에서 9톤이라는 규격 외에 정신 나간 탄도 중량으로 300km 내외의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ASBM으로 발전시킨다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적성국 항모전단이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해상 표적과 해수면의 온도 차이를 기반으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밀리미터파 KA-밴드 시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레이더를 현무미사일 기반 ASBM에 적용하면 30km 고도에서도 액티브 호밍 유도 방식을 이용해 적함정을 포착할 수 있고 종말 단계에서는 액티브, 패시브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사용해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 타격 방식과 금속막대 자탄을 이용한 간접 타격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이면 자신들의 앞바다 안보를
걱정해야 하는 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일 것 같은데요. 현무투시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서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일부분까지 모두 타격 범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 고화력 미사일을 이용해 중국의 진입을 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ADD가 현무미사일 기반 ASBM의 청사진을 처음 발표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22년의 일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보여준 미사일 개발 속도면 어느새 은밀히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